당신은 한 나라의 새벽이 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1900년대 초 경복궁에 종이 울릴 때마다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의 백성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1910년 8월 한 장의 조약으로 무너졌다. 조선의 마지막 숨결이 쓰러지던 그날, 하늘은 흐렸고 사람들의 눈빛은 유난히 무거웠다. 누군가는 그날을 빛이 꺼진 아침이라 불렀다. 그 표현은 단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조선이 수백 년간 지켜온 자존과 정체성이 꺼지는 순간을 뜻했다. 서울의 거리를 걸었던 25살 청년 김현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한양법학교를 다니며 나라의 법을 배우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가 배운 법은 더 이상 조선의 법이 아니었다. 일제는 한반도의 행정체계를 조선 총독부로 바꾸며 새로운 질서를 강요했다. 학교의 교과서가 일본어로 바뀌고 조선의 역사 대신 대일본 제국의 찬란한 근대화가 가르쳐졌다. 김현수는 교실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제 우리말이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느꼈던 존재의 혼란이었다. 이 시기 조선은 단순히 영토를 잃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빼앗겼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근대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철도와 공장을 세웠지만 그것은 조선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광산과 토지는 일본 자본에 넘어갔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논밭에서 흘린 땀은 일본으로 실려나갔고 남은 것은 고된 하루와 가난뿐이었다. 한 노인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밥을 지어도 우리 밥이 아니었고 땅을 갈아도 우리 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절망에만 잠긴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게나마 빛을 찾으려 했다. 시장에서는 몰래 한글 신문을 돌려 읽는 상인들이 있었고 밤마다 골방에서 조선의 시를 쓰던 젊은 문인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글자는 저항이었다. 한글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였다. 한 줄의 시, 한 장의 신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불처럼 남았다. 그 잔불이 훗날 독립의 불씨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때의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일제는 문명화를 내세우며 조선을 철저히 통제했다. 길거리의 표지판은 일본어로 바뀌고 사람들의 이름마저 창씨개명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식으로 변해갔다. 김현수는 가네무라 겐지라는 이름을 강요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감을 느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상과의 연결, 역사와의 끈이었다. 그 끈이 끊어지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억압은 새로운 자각을 낳았다. 조선의 지식인과 청년들은 비로소 국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왕조의 신하로만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떴다. 그것은 오랜 침묵의 땅에서 피어난 새로운 의식이었다. 조선의 어둠 속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뜨겁게 울려 퍼졌다. 당시 경성의 밤거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전등불이 밝혀진 도시의 중심에는 일본 관리들의 건물이 서 있었고 그 아래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림자처럼 스쳐갔다. 화려한 근대의 빛은 조선인에게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빛조차 결국은 일제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도구였다. 빛은 어둠을 감추지 못한다. 오히려 그 어둠의 깊이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1910년의 조선은 그렇게 새로운 이름 조선 총독부령 제1호 아래에 묻혔다. 하지만 그 묘비 아래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었다. 억눌린 시대 속에서도 조선의 사람들은 밥을 짓고 아이를 낳고 노래를 불렀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야말로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오늘날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시대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거리의 건축물, 심지어 우리의 시간 개념까지도 그 시절의 흔적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빛이 꺼졌던 그 아침 이후 우리는 어떤 빛을 다시 켜왔는가? 그 질문은 100년 전 김현수가 품었던 질문과 다르지 않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도시의 공기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하여 조선의 마지막 숨결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다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긴 어둠 속의 준비였다. 조선의 새벽이 꺼진 뒤 사람들은 철의 소리로 하루를 맞이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공장의 기계가 울부짖는 소리, 군화가 도로를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들은 근대화의 음악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쇠사슬의 울림이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발전시킨다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그 발전의 주인은 조선인이 아니었다. 경성역에서 내려오는 일본인 관료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무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1910년대 중반 한반도 전역에 철도가 깔리고 광산이 생겨났다. 경부선, 호남선, 함경선이 뻗어나가며 조선의 땅은 마치 제국의 혈관처럼 연결되었다. 그러나 그 혈관을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자원과 노동이었다. 평양 근처의 탄광에서 일하던 22살 청년 박정호는 하루 16시간씩 석탄을 캐야 했다. 손가락 끝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숨은 항상 매캐했다. 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캐는 건 석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장과 광산 그리고 농지개캬는 조선의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본 자본은 도시를 장악했고 조선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전락했다. 고향 마을의 논밭은 일본 회사의 명의로 바뀌었고 농민들은 소장료라는 이름으로 수학의 절반을 바쳐야 했다. 한 세대 동안 이어온 씨앗의 이름까지도 일본어로 바뀌었다. 어느 노농은 눈물로 말했다. 씨를 뿌려도 이건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야. 하늘마저 일본 것이 된 것 같구나. 그러나 이 잿빛의 시대 속에서도 작은 저항은 곳곳에서 피어났다. 일본의 검열을 피해 몰래 한글 신문을 돌리는 이들이 있었고 학생들은 밤마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노트에 빈칸에 써내려갔다. 여학교에서는 비밀 독서회가 열렸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몰래 조선의 시를 읽어주었다. 일제는 조선어를 금지했지만 그 금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언어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한글은 억압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문화적 동화 정책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다. 결혼식에서는 일본식 예절이 강요되었고 제사상에는 일본 술이 놓였다. 심지어 신사참배는 의무가 되었다. 조선의 신앙은 불온 사상이라 불렸고 전통 의례는 후진적 관습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지켰다. 명절날에는 몰래 한복을 꺼내 입고 조상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절을 올렸다. 그 작은 의식들은 민족의 기억을 지탱하는 비밀스러운 의례였다. 경성의 거리는 더 이상 조선의 도시가 아니었다. 간판은 모두 일본어로 바뀌었고 거리에는 일본 경찰의 시선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김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조선인의 변호사는 일본 재판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는 억울하게 체포된 청년을 변호하려다 오히려 불온한 자로 감시당했다. 그가 쓴 서류는 검열로 찢겨나갔고 이름은 다시 감시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정에서조차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 법이 침묵하면 진실은 어디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경성의 공기 속에 묵직하게 남았다. 한편 시인과 예술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택했다. 시 속에는 조국의 이름 대신 봄, 빛, 바람 같은 은유가 등장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한 언어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보았다. 누군가 봄이 온다고 쓸 때 그것은 단지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속삭임이었다. 그렇게 예술은 폭력의 시대에 숨쉬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통치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만주사변 이후 조선은 전쟁의 공장으로 동원되었다. 철, 기름, 그리고 사람의 몸까지 제국의 군수물자로 쓰였다. 청년들은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갔고 소녀들은 근로정신대로 강제로 보내졌다. 경성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남겨진 가족들은 손을 흔들며 곧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모으는 상인들이 있었고, 절에서는 스님들이 항일운동가를 숨겨주었다. 작은 촛불 같은 저항들이 하나 둘 모여 어둠을 밀어냈다. 김현수 역시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해 비밀 문서를 전달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위험해졌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나의 법정이다. 나는 이 시대를 변호한다. 이 시기 조선의 공기는 금속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효율과 통제로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한글 동요를 속삭였고, 어머니들은 쌀을 감추어 독립군에게 보냈다. 억압의 무게가 커질수록 저항의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갔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이 시기는 흔히 근대화의 시기라 불린다. 그러나 그 근대화는 조선인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욕망이 만든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 그림자 속에서도 조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철과 잿빛의 시대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존엄이었다. 그리하여 역사는 단순히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인간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한 줄기의 빛이 있었다. 그것이 훗날 3.1의 함성으로, 독립의 불씨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경성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뜨거웠다. 종로거리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였다. 조선은 조선인의 나라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수백만의 심장을 불태웠다. 김현수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손에 태극기를 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섞이며 도시 전체가 진동했다. 그날의 함성은 억눌린 9년의 분노가 폭발한 소리였다. 일제는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소동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위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시골 마을의 아이부터 노인까지 거리로 나왔다. 일본 경찰은 총검으로 진압했지만 사람들은 쓰러지면서도 깃발을 놓지 않았다. 김현수는 거리 한복판에서 친구 정민호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자유라는 두 글자가 쓰인 종이가 있었다. 피가 번지며 글자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인의 영혼이 불타는 순간이었다. 3.1운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자각,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날 이후 조선인은 스스로를 민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던 사회가 이제는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품었다. 그것은 언어의 변화였지만 동시에 의식의 혁명이었다. 시위가 진압된 후 수많은 이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했다. 감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곳에서도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김현수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차가운 벽돌 바닥 위에서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독립선언서를 떠올렸다. 일본 경찰은 그의 손톱을 뽑으며 물었다. 왜 그토록 조선을 위해 목숨을 거는가?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나라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대답은 옆방의 죄수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감옥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만세를 외쳤다. 3.1운동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 조직이 생겨났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만주와 연해주에는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총 대신 신념으로 싸우던 이들이 이제는 실제 총을 들기 시작했다. 자유를 향한 싸움은 지식인의 담론에서 무장투쟁으로 진화했다. 만주의 서론에서는 이범석, 홍범도, 김좌진 같은 이름이 새겨졌다. 그들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총성을 울렸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들의 깃발은 쓰러지지 않았다. 일본군의 탄환이 빗발치던 날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땅이 아니라 조선인의 존엄이다. 그 말에 병사들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총을 들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잠시 남았지만 그 발자국은 훗날 독립의 길이 되었다.
한편 일본 안에서도 저항은 이어졌다. 유학생들은 비밀리에 독립신문을 인쇄했고 여학생들은 여성 독립단을 결성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펜으로 싸웠다. 글 한 줄이 일본의 검열망을 뚫고 조선으로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도쿄 유학생 박미향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조선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는 언제나 빛을 따라간다. 그 문장은 당시 여성운동의 상징처럼 퍼져나갔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독립운동은 더욱 절박해졌다. 일제의 통치는 강화되었고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상해의 임시정부 청사에는 조국의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김구는 그 앞에서 매일같이 기도했다. 오늘은 패배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신념이야말로 조선이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김현수는 출소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합류했다. 그가 처음 손에 쥔 총은 낡았고 탄화는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총알은 일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증명이다. 그 말은 부대의 신념이 되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싸웠다. 그렇게 조선의 혼은 불타올랐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산속에서, 또 누군가는 글로 싸웠다. 각자의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불씨가 있었다. 그 불씨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름은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빛난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그 불씨 위에 서 있다. 거리의 전등, 학교의 이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어,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빛이다. 불타는 혼은 단지 과거의 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들이 목숨으로 지킨 빛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뜨거운 유산이다.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른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하늘은 폭풍우가 지난 뒤처럼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귀를 기울였다.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말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우리가 해방되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리에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달렸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을 두드렸다. 누군가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35년 동안 꺼져 있던 빛이 마침내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새벽의 빛은 기쁨과 함께 혼란도 가져왔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유는 낯설었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경성의 거리에는 일본군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곳곳에서는 약탈과 보복이 뒤섞였다. 김현수는 해방 소식을 들었을 때 만주의 작은 마을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정말 끝난 건가? 그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유는 종이미의 선언이 아니라 아직 싸워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고향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본 도시는 더 이상 그가 떠났던 서울이 아니었다. 일본어 간판이 반쯤 찢긴 채 남아 있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울고 웃었다. 어떤 이는 해방의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울부짖었다. 해방은 그렇게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나라다 라고 외쳤지만 동시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김현수는 옛 학교를 찾아갔다. 그가 학생 시절 일본어로 수업을 들었던 그 교실에는 이제 다시 한글 글자가 걸려 있었다. 칠판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 우리말이 돌아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지 언어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다.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의 조선은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외세의 군화 소리가 다시 땅을 울렸다. 사람들은 해방을 꿈꿨지만 분단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현수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빛을 되찾았지만 아직 그림자는 남아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려 했다.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 속에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결의가 있었다. 누군가는 해방의 기쁨을 노래로, 누군가는 글로 남겼다. 시인 윤동주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시는 해방된 땅 위에서 다시 읽혔다. 그의 한 줄 한 줄이 사람들에게 묻는 듯했다.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가? 그 시절의 해방은 완전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은 물러갔지만 상처는 남았다. 누군가는 친일의 오령을 안고 살았고, 누군가는 독립운동의 기억 속에 갇혀 살았다. 사람들은 그 경계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해방의 진정한 얼굴이었다. 자유는 한 번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쌓여가는 것이었다. 김현수는 나이 들어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었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이제 세계 속에서 강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그 근원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그림자가 흐르고 있다. 도시의 아스팔트 아래 그 시대의 눈물이 스며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뿌리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어둠을 기억하는 힘으로 서 있다. 박물관의 유물, 독립운동가의 이름, 교과서의 한 줄 한 줄이 모두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등불이다. 김현수의 후손들은 이제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노래한다. 그러나 그 자유의 의미를 잊는다면 역사는 다시 잠든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해방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이다. 불타는 혼이 남긴 불씨는 새벽의 공기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빛을 이어가는 첫걸음이다. 역사는 있는 순간 사라지고 기억하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불씨가 되었다면 그 불씨를 지켜달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